자, 이제 2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물리량의 차원에 이어서 오늘 유효숫자 공부합니다.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하는데 그 숫자가 유효숫자, 무효숫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유효숫자가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하면 뭔가 정확한 숫자여야지 좋겠죠. 근데 정확한 숫자, 진짜 숫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효숫자, 효력이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 중에서 의미를 갖는 숫자다. 도대체 의미를 갖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효숫자, 물리량은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있다면 이 막대기의 길이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로 구하죠. 측정 기구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자의 끝이 있는 데를 볼 텐데 이건 센티미터에 자고 가장 작은 눈곱이 밀리미터죠. 근데 그 중간에 와 있으면 자 이걸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11하고 8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11.83, 11.85, 11.87, 11.84 이랬다면 이 중에서 유효숫자가 어떤 거겠습니까? 11.8까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죠. 근데 이 세 개가 11.83, 85, 87이 모두 다 유효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11.845로 읽었다고 한다면 이 5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뺍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 11.84까지만 유효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 중에서 의미를 갖는 숫자다 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커에 물이 있는데 이것은 밀리미터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20mm, 30mm, 40m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얼마 정도 차 있습니까? 40하고 50 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47, 48, 49, 47.5.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 숫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효 숫자고 뭐만 유효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요거 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구할 때 어떻게 해서 구한 게 되겠습니까? 우리 측정 기구가 있을 때 가장 작은 눈금보다 하나 아래는 어림으로 구하죠. 그래서 그 하나 아래짜리까지가 유효 숫자인데 그거보다 더 하나 아래는 어림으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의 숫자 값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한 측정값이 있습니다. 측정값은 어떻게 해요? 그 측정으로 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측정값의 유효숫자는 장치의 눈금에 의해서 유효숫자를 결정한다. 가장 작은 눈금보다 하나 아래까지가 유효숫자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산값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값과 측정값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구하는데 이때 계산한 결과의 유효숫자는 각각 계산하는데 사용된 양의 유효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덧셈에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곱셈에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값이 있습니다. 참값은 어떤 거냐면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숫자 또는 곱하기 파이 이런 거 참값이죠. 그리고 2.5로 곱한다든가 2.78로 내가 곱한다든가 그냥 무조건 곱하면 이거는 숫자가 전부 다 유효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파이는 무리수니까 자릿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잘라서 이용하죠. 참값의 어림수로 할 것 같으면 그 어림해서 한 대까지 반올림 한 거, 이 반올림 한 대까지가 전부 다 유효숫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값의 경우에는 이거는 모든 숫자가 다 유효숫자고 다른 것에 유효숫자를 전달시켜 주지 않는데 23이라고 그래서 그 참값의 유효숫자가 두 자리니까 다른 것도 두 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런 걸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값의 어림수는 이때 유효숫자가 유효숫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값의 유효숫자를 구하는 원칙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계산값 원칙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공부하면 됩니다.
빼기는 음수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하기하고 똑같은 방법에서 구하는 것이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누기도 역시 곱하기하고 똑같은 방법에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덧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의 숫자를 더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여기에 더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보니까 여기까지는 숫자가 있는데 그 오른쪽은 숫자가 없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여기까지가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빈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 볼 것 같으면 자, 이런 숫자들, 요거는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여기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98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로 볼 수가 없고, 요건 무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효 숫자는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덧셈의 유효 숫자다. 그래서 덧셈의 유효 숫자는 어떻게 정해요? 각 유효 숫자는 각 숫자 끝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가만 봤더니 여기 줄을 어디다 걷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걷는데, 그게 가운데 있는 건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그 다음에 소수점이야 세 자리까지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어떤 겁니까?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그래서 결과도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취한다. 이 숫자를 그렇게 취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곱셈의 유효 숫자를 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 우리 곱하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이걸 다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줄을 긋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이렇게 줄을 긋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유효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릿수로 정한 게 아니죠. 어떻게 정했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 유효 숫자가 위에 있는 건 2개고 그 밑에 있는 건 3개죠. 이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2개 중에서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개수만큼 여기에 이렇게 결과도 그 개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측정값을 곱한 결과 유효 숫자는 각 숫자의 유효 숫자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을 따른다. 여기서 2개니까 2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도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디까지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두 자리니까 여기서 요거를 250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랐을 때는 어디를 잘랐어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죠? 여기 아까 우리가 구한 여기 더하기에서 자르는 거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하면 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처럼 보이니까 뭐가 걱정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기 248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7.3에 밑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유효 숫자가 아닌 어떤 숫자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하면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요 5 때문에 전파되는 게 여기까지 전파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효 숫자는 여기까지가 25가 유효 숫자다.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두 자리가 두 자리로 유효 숫자가 전달이 돼서 이때 250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반올림하면 250이 나옵니다. 250까지가 곱셈의 유효 숫자다. 즉 곱셈에서는 아까 얘기한 원칙대로 곱하는 숫자의 유효 숫자 개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개수를 결과의 개수로, 유효 숫자의 개수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효 숫자 구할 때 0입니다. 0 때문에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수점 이하에 0이 있는 경우, 이게 소수점 이하에 0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0을 안 쓰더라도, 이거 2.07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다 공연히 000 이렇게 써놨죠. 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효 숫자다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오른쪽 끝에 이어서 나온 0은 모두 유효 숫자다.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6개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아무튼 왼쪽에 0이 있는 거, 왼쪽에 0이 있으려면 이건 소수점 아래야지만 왼쪽에 0이 있죠. 소수점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0 이제 올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소수점 아래 0이, 왼쪽에 0이 있으면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소수점 때문에 할 수 없이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것만, 즉 세 자리만 유효 숫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이 이제 숫자와 숫자 가운데 오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3하고 2가 이 경우에 3하고 2가 유효 숫자라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당연히 유효 숫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유효 숫자가 4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소수점도 없는데 오른쪽에 0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91,000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유효 숫자가 꼭 000이 유효 숫자가 아니더라도 91,000은 이렇게 써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00은 안 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유효 숫자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우는 요 곱만 가지고는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서 이거는 유효 숫자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5개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하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준비해 놨냐면 과학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과학 표기법은 먼저 유효 숫자를 쓰고 곱하기 10의 멱수로 쓴 것입니다. 그때 유효 숫자로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편안하냐면 유효 숫자로 쓸 때는 소수점을 이제 한 자리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유효 숫자를 쓰면은 10의 멱수는 자릿수만큼 딱 10의 멱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532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532만은 5.32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5.32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써도 되고 다 크기는 값은 다 똑같은 값인데 여기에 0을 붙인 건 뭐냐면 유효 숫자 개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 이것을 갖다가 과학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소수점 위에서 오른쪽에 0이 있는 경우에 그 유효 숫자의 개수를 보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과학 표기법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 과학 표기법이 우리 계산기에 보면 있습니다. 계산기에 보면 이 표시하는 방법을 2개로 고를 수가 있는데 하나를 십진 표기법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과학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진 표기법은 fix라고 하고 fix 그다음에 과학 표기법은 sci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라도 1.25라고 표시 창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25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우리 계산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표현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효 숫자를 계산할 때 사실은 숫자가 여러 개 곱하고 나누고 뭐 더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그 유효 숫자의 개수를 언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더한 거를 먼저 계산하고 유효 숫자로 해서 결과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곱하고 이런 거 하는 경우하고 다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과를 구하는 경우하고 마지막 끝자리가 하나둘 틀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효 숫자의 마지막 끝자리는 꼭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마지막 끝자리가 어떤 끝자리가 정확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산값의 유효 숫자를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이런 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식을 볼 것 같으면 이때 마지막 결과의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하기나 빼기나 하면은 이게 자릿수가 몇째짜리까지가 유효 숫자다. 거기가 곱하기도 또 있으면 그러면 유효 숫자의 개수가 몇 개야지 된다. 이런 거를 마지막 결과의 유효 숫자를 내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걸 먼저 구합니다. 그 마지막 결과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계산기에다 무조건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효 숫자 걱정하지 말고 다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결과를 구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에서 내가 아까 구한 유효 숫자의 개수나 자릿수에 의해서 반올림해서 마지막 결과를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편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마지막 결과의 유효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유효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숫자를 걸러내려고 만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유효 숫자 어떤 게 맞는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점 하나만 잘 알아두면 유효 숫자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연습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덧셈의 유효 숫자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직사각형 밭의 가로 길이는 영수가 측정했는데 요 자가 좀 이제 정확한 센티미터 차여가지고 25.48m를 얻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순위는 세로를 구했는데 3.4m밖에 얻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레를 구하라 라고 하면 유효 숫자 맞게 구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둘레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근데 곱하기 2 한 건 뭡니까? 참값이니까 유효 숫자 계산하는데 그냥 빼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는 여기서는 더하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 뭐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더하기는 자릿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값은 이 하나만 있더라도 유효 숫자가 하나짜리 곱했다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릿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릿수가 위에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자릿수가 위에 있어요? 자, 요 놈이 위에 있으니까 결과도 요 자릿수까지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 되겠어요? 그 하나 아래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57.8 미터가 이제 밭의 둘레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곱셈은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 가로 세로 가지고 곱셈을 구해가지고 하나 구해봐라. 근데 곱셈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두 개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건 아까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짝짝짝 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면 이때 곱한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 중에서 뭐 가지고 유효 숫자의 개수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거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4개고 아래 거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2개니까 마지막 결과에서 유효 숫자의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87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의 유효 숫자 구분하는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 측정값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숫자예요. 똑같은 숫자인데 5320 이렇게 쓴 숫자가 하나 있고 또 5320.0 이렇게 쓴 숫자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A와 B의 유효 숫자는 몇 개일까?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인데 우리 아까 한 것처럼 5320은 오른쪽에 소점 위에 오른쪽에 0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유효 숫자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5320도 유효 숫자가 3개 또는 4개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B의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유효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B는 5320.0이니까 이건 전부 다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유효 숫자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B는 5개다라고 한 답이 있는 게 뭡니까? C가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표기법으로 구하는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1년은 365.2421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그 유효숫자가 있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유효숫자는 전부 해서 7개의 유효숫자로 된 것이죠. 이 1년이 몇 초인지를 과학표기법으로 쓰라. 라고 하는 건 유효 숫자의 개수를 확실하게 쓰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답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몇 초인지 하려면 하루를 그 1년을 며칠로 이제 쓰고 그 며칠에다가 몇 시간 쓰고 몇 분 쓰고 몇 초 써가지고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뭘 하냐면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하냐면 요 세 개 24시간 60분 60초 이건 측정값이 아니라 참값이죠.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 마지막 결과가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유효 숫자 있는 숫자 하나 있는 거 7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7개가 여기까지니까 유효 숫자 7개 여기까지니까 이걸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155693 곱하기 10의 7승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학표기법으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제2강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물리량의 이제 단위를 붙이는 거, 그다음에 물리량의 차원을 이제 가지고 구하는 거, 그다음에 물리량을 유효 숫자로 표시하는 거, 그 유효 숫자가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리량에 대해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